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2교시를 진행을 할 겁니다. 2교시 1교과에서 사회복지 실천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편의 두 번째 책의 1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목적,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이란 뭘까?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몇 개를 읽어본 다음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적 정의에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이다. 두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정부의 제도 안에서 둘째 줄 펼치는 전문적 활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두째 줄 현장에서 펼치는 활동이다. 현장에서 펼치는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는 활동이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원조 과정이다. 또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이다.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건 뭐 당연하겠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렇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펼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펼치는 현장의 실천 활동이자 현장의 실천 활동이자 실천이자 원조 활동이자 현장의 실천 활동이면서 원조 활동이고 전문적 활동이다. 자, 여기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장, 실천, 그리고 원조, 그리고 전문적. 결국에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펼치는 전문적 활동이자 원조 활동이란 말을 다양한 형용사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할 때에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사회사업,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런 것처럼 사회사업이란 말과 혼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펼치는 실천 활동이자 원조 활동이자 그리고 전문적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페이지의 문장은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현장, 실천, 원조, 그리고 전문적 활동이다. 이 단어에만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 정립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1917년 리치몬드라는 책에서 그 이론을 정립했던 사회진단이라는 책에서 이론을 정립한 리치몬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은 거기 11페이지에 오면 학자별 정의에서 리치몬드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주고 나름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리치몬드는 사회복지 실천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환경과 개인 간의, 첫째 줄입니다. 환경과 개인 간의, 두째 줄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하여, 셋째 줄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넷째 줄 일련의 과정, 하나의 연속적인 일련의 시리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 리치몬드가 되겠는데, 거기는 리치몬드가 처음 1917년에 언급했던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미시적 접근이다. 그리고 궁극적 목적을 인격 발달이라고 초기에 이 원어를 번역했던 분이 인격 발달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오늘날의 개념으로 한다면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환경과의 관계를 조정해 줌으로써 적응 상태로 되돌려 놓는, 즉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을 적응 상태로 복귀시키려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미시적 접근이면서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치료적 과정, 전문가의 주된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사복 실천의 목적.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을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특히 길버트와 스펙트에 의해서 정리된 것도 있고 핑커스와 미나한에 의해서 정리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핑커스와 미나한 것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핑커스와 미나한의 걸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사회복지 실천의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종래의 워커 중심의 시대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원래는 클라이언트 중심이 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죠.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능력의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능력, 또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의 연결, 필요한 자원, 또 체계의 연결,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과 연결시켜주고 또 체계와 연결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가 능력도 갖추고 있고 자원이나 체계를 연결시키고 해서 확보했다고 해도 마당이 깔려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법적, 제도적 이런 저변을 깔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 또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서는 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 또는 이론 정립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핑커스와 미나한이 제시한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체계를 연결시켜주고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또 자원을 확보하는 클라이언트가 마음껏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저변, 기반을 확보해주고, 맞으면 체계의 운영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그러면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을 정립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하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내용은 11페이지에 보면은 로마자 2번의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핑커스 미나한에서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나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한다는 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목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게는 위계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 여긴 다루지 않았지만 그 목적이라는 것을 국가적 수준에서 정립을 했을 적에는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분화된 하위 목적들을 우리는 목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1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목적, 역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된 목적이 있고,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또 단기적이면서 구체적인 하위 목적을 목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목표는 목적을, 골을 세분화한 것으로 단기적이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구별된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이 있지만 1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목표, 구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이런 목표로서는 반서지 않습니다만 역량 확대, 클라이언트의 역량 확대와 능력 증진, 바로 클라이언트가 역량을 증진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원조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욕구에 반응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한다 이렇게 됐지만 체계의 운영 능력을 향상시킨다.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또 그러면 기관 간 협력, 기관 간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 환경 정책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등등을 삶의 질 향상이라고는 목적 달성을 위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만 봐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은 거기 있는 것처럼 사회정의 향상, 또 사회적 기능 증진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출제된 보헤미지 협의의 기능과 광의의 기능 다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협의의 기능을 주로 출제되니까 기능 했을 때는 기능해서 여기는 협의의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은 보통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서 보통 첫 번째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 또는 역할도 하고, 또 현재 필요한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현재 필요한 자원을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기능도 하고, 또 미래에 다시는 아픔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역기능 발생을 사회적 역기능 발생을 예방하고, 자, 이런 등등을 이렇게 보통 보엠이 제시해서는 협의의 기능이라고 합니다만, 뭐 광의의 기능은 여러분은 읽지 않아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 보통 협의의 기능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 4가지 그리고 기능 3가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국가적 수준의 가장 포괄적이고 넓은 이런 이념으로서, 목적으로서 보는 것이 이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념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하위 단계의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으로서 목표,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14쪽으로 가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을 어쩌면 국가사회의 체계와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 또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에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교재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가치와 보면은 우리가 2가지 가치,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 어느 가치에, 먼저 자유와 평등으로 하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 어느 쪽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느냐, 어느 것만 선택은 없죠. 자유와 평등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택을 하느냐. 또 그런가 하면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로 볼 적에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평등보다 강조하면서 공동체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에 초점을 두는 이러한 이념은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또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 그에 비해서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개인보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여기는 마르크스주의라고 합니다. 마르크스주의. 그에 비해서 자유도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도 신경을 쓰는 이런 입장을 자유주의라고, 그에 비해서 평등과 공동체적 가치에 초점을 두면서도 자유에 대한 반영도 강조하는 것은 여기는 사회민주주의라고, 이렇게 3인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크게 봐서는 오른쪽에 있는 쪽은 보통 자유주의적 이념이라고, 왼쪽에 있는 쪽은 보통 사회주의의 이념이라고, 이렇게 이쪽은 자유주의의 이념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구분하고, 또 이쪽 공동체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이쪽은 보통 사회주의의 이념이라고 이렇게 크게 대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교재는 없지만 거기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의 문장을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으로서는 인도주의도 있고, 또 2번째 사회진화론도 있고, 적어보세요. 사회진화론도 있고, 그런가 하면 3번째 민주주의도 있고, 페이지 1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개인주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다원주의도, 다양화라고 적었으면 다원주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으로서 인도주의,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쩌면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으로 최초에 등장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가 되겠는데,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것은 가슴 아파서 도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의 바탕을 둔 이타주의죠. 이타주의적 정신을, 이타주의의 실현, 이타주의의 실천 이념을 바로 인도주의라고 합니다. 보통 거기 교재 나온 것처럼 여러분 14페이지 인도주의의 두 번째,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원들의 사랑을 바로 인도주의적 이념에 바탕을 둔 실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 따뜻한 이타주의의 정신으로 무조건적 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자, 밑에 무조건적 봉사로 진행되면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자, 밑에도 두째 줄 보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위한 무조건적 봉사가 자선조직협회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무조건적 봉사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선조직협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자선조직협회는 가치로운 자에 대해서만의, 가치로운 자만을 위한 이런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봉사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선택적 봉사로, 처음에는 이 무조건적 봉사에서 선택적 봉사로 전환되어 갔던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제 잘못 썼군요. 여기 사회진화론이 아니라 인도주의, 이건 최초에 등장한 실천의 이념으로서 이타주의의 실천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타주의 실천으로 인도주의는 자선조직협회에서 보는 것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운 자에 대해서만 행하는 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도주의는 처음에는 무조건적 사랑에서 점차 가면서, 특히 자선조직협회가 등장하면서 선택적 봉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14페이지 하단부에서 그리고 15페이지 상단부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결국에 적자생존론이죠.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론입니다. 다인의 진화론에서 등장한 적자생존론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선조직협회에서 활용되는 이념적 기초가 되겠는데, 이 사회진화론에서는 아예 사회통제를 가져오는 거죠. 사회통제적 이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통제적 이념. 그래서 여러분들 15페이지 사회진화론 총의 기원에서 파급된 이념으로 셋째 줄,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부자는 그들이 우월해서 살아남은 것이고 빈곤한 사람은 그들이 열등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진리처럼 2번에 보시면 부적합 계층인 사회 진화 법칙에 의해서 사회 부적합 계층은 둘째 줄 자연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사회의 적합 계층인 부자를 위하여 부적합 계층들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 총재, 3번의 사회 통제 측면이 나와 있죠. 사회 통제 측면에서 이끌어가는 적자생존론의 실천 접목을 우리가 사회 진화론의 이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진화론의 바탕을 둔 이 자선조직협회는 당연히 누구만 도와 사회의 적합계층이나 적합계층이 될 수 있는 자만 돕는 것이지, 또 도태되어야 될 부적합계층, 가치롭지 못한 자를 도울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 통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선조직협회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주주의는 평등의 이념에 바탕을 둡니다. 평등의 이념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물론 선택적 봉사, 민주주의 등장과 함께 선택적 봉사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일방적으로 주는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는 받는 자의 입장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요자의 입장, 클라이언트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한다 하는 이념을 민주주의의 평등 가치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등을 표방하는 이념이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서 4번에 보시면 밑에도 셋째 줄 받는 자인 클라이언트가 시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반영을 우리는 민주주의 이념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주의의 이념은 이것은 작은 정부론의 입장이 반영된 건데, 여러분 16조에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형태로 개인주의가 나타나는데, 이는 둘째 줄 자유방위의 정책을 등장시켰다. 두 번째 보시면 개인주의의 사상은 두 가지로 개인권리 존중이라는 한 측면과 또 하나는 저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되지. 물론 국가가 나서서 수혜자를 넓혀가는 건 옳지 못하다 해서 수혜자, 축소라는 두 개의 방향으로 등장시킨 것을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작은 정부로서 수혜자의 축소를 가져온 거죠. 수혜자의 축소.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라는 측면에서 수혜자의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원주의, 다양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인 평등도 고려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개입도 최소화해야 된다 해서 소위 개별화의 이념, 소위 수혜자 축소의 개념도 역시 같이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로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화와 평등화의 복합적인 실천 모델로 대표적으로 권한부여 모델이 있습니다. 종래의 실천 모델과는 달리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 중에 권한부여 모델 또는 역량 강화 모델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어디까지 올려주냐면 클라이언트의 참여도를 워커와 거의 대등한 협력자적 파트너십을 행사하는 협력자적 관계주의까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 4번에 보시면 다양화 이념은 실천의 장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무조건적 봉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발적 선택으로 사회복지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제공자, 지금까지는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워커와 클라이언트 관계를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주의로 이렇게 격상을 시키게 되는 것이 다원주의 이념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에는 이렇게 인도주의, 그중에 가장 잘 나온 것이 사회진화론 또는 미국의 스펜서주의, 자연의 순리를 봐라.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아야 할 것은 살아남아야 되고 도태되어야 할 것은 도태되어 왔기 때문에 이 자연이 유구한 역사를 이끌어간 것이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적합계층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사회의 부적합계층은 도태되어야 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자꾸 도태되어야 할 것마저도 살려놓음으로써 사회의 적합계층마저도 불편하게 만드냐. 국가개혁은 잘못되었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 그 이론적 기초를 우리가 적자생존론인 사회진화론에서 찾아볼 수 있고 바로 그런 이념을 사회통제론적 측면의 실천 이념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의 철학 내용을 거뒀고 인간 존엄성이라든지 또 인간의 자기결정권, 또 페이지에 넘어가면 인간의 균등한 기회 등등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이 나와 있는데 정책론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발달 과정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은 여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사회복지,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설명을 했는데 그냥 크게 태동기,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 전문직, 확립기, 전문직, 분화기, 그리고 통합기, 그리고 다원화기 또는 복합적 전문화기 또는 다원화기, 이렇게 4개의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오히려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보다는 사회복지 정책론의 역사입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민법부터 시작해서 1662년 정주법, 1722년 작업장법, 1782년 길버트법, 1795년 스피넨랜드법, 그리고 1834년 개정구민법으로 이어지는 소위 공공부문의 개입으로서 사회복지 정책론의 역사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정책론은 3교시에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정설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바로 21페이지는 태동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9세기 후반에서 자선조직협회와 자선조직협회와 그리고 인보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설명을 같이 정책론에서 다 똑같이 하겠지만, 보통 이 자선조직협회는 사회복지 실천을 사회사업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개별 사회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으로, 자, 이것을 우리가 개별사회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원으로.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선조직협회, 1869년에 런던에 시작된 자선조직협회, 1884년에 역시 런던에서 시작된 인보관 운동, 특히 토인비올 1884년이 있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개별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그리고 인보관 운동은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태동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22페이지 내용은 보시되 22페이지 5번에 보시면 자선조직협회의 의 개별사회사업의 기원이다, 또 그러면 니은번에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원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태동기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에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는 인보관 운동 쭉 나와 있죠. 중류층 지식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체 주민 대상의 의식개혁운동이자 사회개혁운동이자 그러기 위한 국가 개입 위한 사회개혁을 주장했던 이런 참여활동인데, 바로 이들은 특히 교육과 집단활동을 통한 의식개혁을 이끌어갔다고 해서 23페이지 하단부 3번 인보사업의 의,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또 나라 원조란 말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이다, 또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직 광립기는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까지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전문직 광립기에서 중요한 것은 1915년에 발표되었던 프렉스너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프렉스너의 비판에서는, 여러분들 프렉스너의 비판에서는 나와 있는 것처럼 24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죠. 프렉스너는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라는 화두를 끄집어내고 1915년에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5가지의 근거를 제시했어요. 소위 독자적인, 소위 사회과학적 기초도 없고, 독자적인 지식체계나 기술체계도 없고,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자격증 제도도 없고, 전문직으로서의 강령도 없고,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조직도 없다. 여기 무슨 전문직이냐 해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17년에 아까 우리가 봤던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 등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1917년 사회진단, 소셜 디아그노시스라는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론 정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1920년대 초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도입되게 되고, 이러면서 이로 인해서 전문직으로서 노력이 약 10여 년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7년 리치몬드의 이론 정립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 중반까지 소위 석사과정도 등장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전국 조직도 만들어지고 전국 대회도 열리게 되고 유급 종사자들도 등장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전문직으로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25페이지 위에 2번 프렉스너 비판 이후의 변화에서 지식과 기술의 정교화, 사회복지 교육의 강화, 자격조건 엄격화, 전문직 조직의 설립 등이 등장을 하고, 바로 이런 배경이 4번의 이론 구축을 배경 지식으로 해서 1번, 3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1900년대부터 1920년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1917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전문직으로서 지위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것을 26페이지 보면 거기 전문직 확립에서 사회사업 전문화의 발달, 임금체계 정립, 유급 직원에 대한 유급 종사자가 등장을 하고 전문가 협회가 만들어지고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고 전국 대회가 열리게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전문직이 분화가 되죠. 종래에는 이 전문직 분화 이전에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는 개별 사회 사업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개별 사회에서 이제는 개별 사회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집단 사회 사업도 등장하고 지역 사회 조직 사업도 이렇게 등장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 실천, 사회 사업, 개별 사회 사업, 집단 사회 사업, 지역 사회 조직 사업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는 1917년 리치몬드의 이론 정립 시작, 거기다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개입,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실천 이론 모델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1920년대, 1930년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이런 그 이론 모델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논쟁이 1950년대까지 전문직 분학이라는 192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에 특히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간의 이론 정립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서 50년대 거기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비교 나와 있죠. 나중에 실천 모델을 때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인 통합기에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70년대까지도 뭐 정확하게 두부를 이게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그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떠한 단편적 원인에 의한 단편적인 문제가 실천에 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복합적인 원인이 반영이 된 복합적 성격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종래에 전문화란 이름으로 이렇게 전문직 분학이라고 해서 전문화란 이름으로 파편화된 실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는 복합적 동기가 반영된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물론 그에 대한 움직임은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그때는 미미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 문제가 워낙 다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파편화된 기술을 가지고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 뭔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더 실천을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원리나 공통의 방법은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런 전문 기술들을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이 1950년대, 1960년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 여러분들 29페이지에 보시면 29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5번에 1번 과거 방법론별 접근 방법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대두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친 분화와 파편화로 서비스를 파편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4번 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최초의 통합 시도는 밀포드 효율가 있었긴 하지만 내용까지 적었으면 내용까지 보지 마시고 있었긴 하지만 실질적인 통합의 노력은 195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통합 방법론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 방법론의 특징은 2번 통합 방법론은 통합적 맥락에서 수행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보이지도 않는 문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사업가가 사회복지사가 확인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두며 생태체계적 증거를 사용하고 광범위한 이론과 개입 방법을 동원해서 각기 알맞은 방법을 취사 선택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 개념은 3번이죠. 통합적 방법은 실천 과정에서 어느 클라이언트, 그게 집단이든 지역사회든 간에 어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원리나 방법 등이 존재한다고 믿고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쭉 아래 2번의 내용을 가지고 2번과 3번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그 사회통합 방법론이 등장을 하고, 대표적인 이런 통합화 과정에서 나온 이론들이 별표해 놓으시고 출제 대비하실 것이 31페이지에 있는 거기 1957년에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부터 시작해서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그리고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또 그러면 저메인과
기터만 또는 저메인과 지터만의 생활 모델, 또 셀러베이를 중심으로 하는 역량 강화 모델 또는 권한 부여 모델 등이 바로 이런 통합화적인 이런 그 시기적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원학이 또는 뭐 복합 전문학이 이렇게 하는 1970년대 이후라고 이렇게 되는데, 1970년대 이후의 다원학에서는 여기에서는 생태 체계론, 당연히 이게는 모두 통합계에서는 생태 체계론적 접근을 하자 했는데, 생태 체계론을 당연시 생태 체계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그렇죠? 관점을 바탕으로.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관심, 소위 관심의 다변화, 또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보다가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강점에도 초점을 두는, 강점에도 초점을 두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1970년대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대표적인 이런 모델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거기 3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처럼 1970년대에는 생태체계 이론의 등장과 함께 환경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관점에서 과제 중심 모델, 강점 관점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체계 이론 등의 다양한 실천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기적 특성을 이렇게 5개로, 태동기로부터 시작해서 전문직 확립기, 전문직 분화기, 통합기, 다원학기, 이 자체가 모두 하나의 역사로서 출제가 되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출제 본다면 자선조직교표와 인보관운동은 어느 쪽으로 나와도 당연히 출제가 되는 거고, 다음에 프렉스너의 비판을 지금 겨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렉스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회복지가 전문직이 아니라고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다음에 1920년대 이걸 바탕으로 등장하는 진단지휘와 기능지휘의 갈등이 바로 이 1920년대에서 50년대에 심화되는, 그래서 진단지휘와 기능지휘의 갈등을 우리가 한 번쯤 다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쓰진 않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그러면 통합기의 과정에서 특히 통합기의 모델, 문제해결 모델, 사체계 모델, 육체계 모델, 또 생활 모델, 또 그런가 하면은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등등의 모델들로 역시 출제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역사로 보지 마시고 이 내용 안에는 출제되고자 하는 이런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이 있는데, 이건 역사이기 때문에 시험 전에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천의 가치와 윤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